안녕하세요. 오늘은 3장 시작을 하겠습니다. 3장은 이산값의 이산값의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분포. 네, 이산값. 이제 제가 그 이산이라는 거 영어로 얘기하는 디스크릿이죠. 디스크릿에 대해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디스크릿 하는 말이 사실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쉬운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디스크릿 하면은 이산이라고 하면은 좀 이해하기 쉬운 거는 카운터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로 하면 가산이라고 하죠. 가산. 여기다 이산이라고 써놔야겠다. 지금 둘 다 산으로 끝나네요. 그죠? 이 이산은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떨어질 뭐지? 다를 리? 떨어질 리. 이런 이별할 때 이자고요. 산은 아마 이때 이 산은 계산할 때 산이 아니고 흩어질 산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떨어져서 흩어져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가산은 이제 카운터블, 이제 센다는 뜻이거든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딱 보시면 어, 네. 가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으로 보면은 자연수, 정수, 그리고 이런 믿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유리수도 사실 가산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산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산을 가산이랑 같이 본다면 가산이다라고 하면 유리수도 사실은 이산입니다. 그렇고요. 이제 유리수보다 조금 더 큰 수,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실수죠. 근데 실수는 불가산입니다. 네, 불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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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ountable, uncountable. 그래서 이제 이거는 uncountable, 그죠? 네, 얘부터 실수, 무리수도 사실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산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이산을 여기 어떻게 해야 되나? 분리세 처리해야 되나? 가산이라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참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산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 많이 쓰이는 곳이 위상입니다. 위상에서는 이 이산이라는 거가 조금 직관적으로 조금 어려운 주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이, 이 집합이라고 하는 거와 위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게 집합과 집합으로부터 그 만들어지는 위상은 격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싶은 거지 위상 수학을 배우고 싶은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뭐 너무 자세하게 할 말은 아닌데 그래서 위상 수학에서는 위상에 대해 이산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은 왜 제가 갑자기 이해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실수라고 하는 집합이 있으면 실수라고 하는 집합 그 자체가 위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수 집합을 가지고 위상을 이렇게 뭔가 만든다고 해야 될까? 정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표준 위상이라고 보통 혹은 보통 위상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표준 위상, 보통 위상. 이 위상은 보통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실수에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그 열린 집합, 계집합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계구간입니다. 음, 이 계구간을 이제 기저라고 보통 이제 생각하는 그러니까 위상수학에서의 기저예요. 그 뭐죠? 서형대수 벡터 공간에서의 기저가 아니고 위상 공간에서의 그 기저라고 생각해서 저걸 기저로 계구간의 기저로 그 계구간을 재료라고 생각하든 재료로 저 계구간의 합집합 으로 이렇게 그 계집합, 열린 집합을 다 만들어요. 그게 표준 이상이거든요.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상, 실수의 보통 이상이라고 합니다. 실수의 보통 이상.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저렇게 묶어서 저걸 이제 보통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묶거든요. 이렇게 묶거나 이거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실수를 위상 공간으로 하는데 실수를 위상 공간이라고 이제 부를 때 이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수라는 그 집합에 실수 집합에 위상이 저 보통 위상, 그러니까 표준 위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그 밖에도 다양한 위상이 존재해요.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표준 위상이라고 하는 저거의 유래가 사실은 이제 거리, 그러니까 개구간이라는 거는 거리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구간이라고보다는 이제 개공이라고 해야 되는데 오픈 볼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상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위상 공간화하는 게 있는데 이때 저 위상 자체에도 부분 위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분 위상이라는 서브 토폴로지라고 그러는데 부분 위상이라는 게 있는데 저 부분 위상이 이산이냐 아니냐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합이 이산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이상수학에서는 그래서 저 그 토탈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정을 앰비언트라고도 부르는데 그 뭐라 주변 위상이라고 그러지 뭐 환경 위상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한국말로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 전체 위상이 있으면 그 부분 위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위상이 이산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까다롭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정수를 이 그 모은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수를 모은 걸 가지고 어 정수에 예를 들면 정수라는 집합이 있잖아요. 정수를 다 모은 게 있잖아요. 그럼 정수를 다 모은 게 있으면 그 정수를 다 모은 거에 개의 그 제트라 쓸게요. 이렇게 있으면 정수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정수의 몇 집합을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들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 것들인데 걔네들이 그 어떤 상황이냐면 그 집이 요게 이제 이게 위상이거든요. 이걸 보통 이제 실제로 이걸 그 이산 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위상이 어떤 게 좀 독특하냐면 저기에 있는 이제 점이 이렇게 여기 위상의 그 하나하나의 그 계집합들의 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점을 이렇게 그 격리시켜서 그 점을 그 딱 그 품는 계집합을 저 실수의 위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위상이 저 P라는 집합의 그 P라는 위상의 다른 위상들하고는 교집합이 안 생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별하죠.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야지 좀 여러분들이 감이 오시죠. 예를 들면 이런 집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집합이 있으면 1이라는 정수가 있잖아요. 1이라는 정수를 저 1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 1이라고 하는 원소를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이렇게 그 계집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계집합이 예를 들면은 뭐 단적으로 이런 게 이제 0.5, 1.5 이런 애가 이제 저거를 포함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죠? 근데 저 이 집합이 이 계집합이 이 저 정수에 나머지 애들하고 안 겹칩니다. 그러니까 안 겹치면서 저 1이라고 하는 집합을 1이라고 하는 점을 완벽하게 격리시키는 거죠. 그 isolated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 isolated 포인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그 이렇게 위상을 만들면 이렇게 정수의 멱집합 전체로 위상을 만들 부분 이상이죠. 부분 이상을 만들면 이 부분 이상에 대해서 부분 이상의 하나하나의 계집합의 또 하나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저런 격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격리가 가능한 거를 우리가 저렇게 그 디스크리트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어렵죠. 제가 괜히 오프닝부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확률 통계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엉뚱한 얘기를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여전히 정수는 이산 맞습니다. 네, 정수가 이산이라기보다는 정수 멱집합이라는 게 있죠. 멱집합이 이산 위상인 건 맞아요. 이건 이상인 건 맞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유리수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수는 왜 안 되냐라고 한다면 유리수는 이쪽에 이제 이거의 반대인데 이런 걸 보통 이제 밀집했다 그러거든요. 영어로 덴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하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산에 그 떨어져 있다라는 거랑 더 직관적인데 정수는
실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떨어진 거를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 분리시킬 수 있는, 격리시킬 수 있는 그 계집합이 존재하는 반면에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계집합을 잡아서 유리수를 하나를 포집하려고 해도 그 안에 또 유리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잘 아시겠죠? 유리수는 굉장히 그 촘촘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유리수는 그 이산 위상이 안 됩니다. 이산이 안 돼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 예, 위상을 빼야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산 아니고 이산 아님, 이산 아님, 밀집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리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 이산이라고 얘기할 때 그걸 가산이라고 받아들이면 유리수도 이산이고요. 근데 위상수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산이라고 한다면 유리수는 이산은 아닙니다. 유리수는 밀집된 형태, 촘촘한 형태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유리수만으로는 다 채우질 못합니다. 이게 무슨 또 얘기냐면은 유리수끼리 쫙 모으면 유리수 사이 틈이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그죠? 유리수 사이 틈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수 사이 틈이 있어서 그 틈을 다 우리가 이제 그 갭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틈을 다 채우려면 무리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유리수의 무리수로 갭을 다 채운 거를 우리가 보통 완비화, 이제 영어로는 comple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완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실수입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얘기하거든요. 보통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위상 수학이랑 그다음에 보통은 해석학이라는 데서도 실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 라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유리수까지가 인간이 좀 이렇게 뭐라 구성하기가 그러니까 만들어내기가 수월한 편이에요. 유리수까지 직관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분수까지는 어떻게 보면. 근데 유리수에서 무리수 해서 다시 실수까지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사실 리얼하지가 않습니다. 이름과 달리. 이름과 달리. 그래서 왜 이름을 그 실수를 리얼이라고 했냐 그랬더니 그게 이렇게 직관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리얼이라고 붙은 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리얼이 붙은 게 아니고 허수 때문에 허수의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해서 붙은 게 더 유래로서는 더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실수도 뭐 허수도 둘 다 굉장히 버추얼합니다. 뭐 별로 리얼하지 않아요, 둘 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뭐 일상적인 머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산, 사실 무한대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어쨌든 그런 애들은 대체로 이제 유리수까지가 이제 한계인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유리수에 만족을 못하고 실수까지 접근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실수를 다루는 이유는 연속이기 때문이죠. 사실 그죠. 네. 그래서 가산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연속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장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사장이 현재 지금 3장이지만 사장이 연속입니다. 연속값의 확률 분포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속이라고 느끼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시간이 딱딱 떨어져 있다고 잘 생각을 못 하죠. 왜냐면은 시계야 디지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피부로 느끼는 시간은 그렇게 뚝뚝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뚝뚝 끊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지금 시간이 흐르잖아요. 이 시간의 흐름에 그 틱이 느껴져야 돼요. 끊기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전혀 안 그렇지 않죠. 혹시 여러분들 생활하는데 끊기는 게 스스로 나는 시간의 끊김이 느껴진다. 시간의 이산성이 느껴진다라고 하시면은 손 좀 들어주십시오. 손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그래서 뭐 시간이라든지 그다음 그 외에도 연속적인 양들이 좀 있죠, 그죠? 그리고 아날로그성 값들이 대부분 연속이잖아요. 우리가 끊김을 느낄 수 없는 거, 그죠? 뚝뚝 끊김, 뚝뚝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없는 느낀다는 표현이 조금 비과학적이긴 한데 그런 값들을 모델링 하려고, 그러니까 흉내내려고 하는 과정에 이 실수 체계가 등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끊기지 않아야 되는데 연결이 돼야 돼. 컨티뉴 연속이어야 되는데 유리수만 갖고는 연속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연속으로 만든 게 우리가 얘기하는 완비 그리고 이제 그 실수 체계인 거고요. 그러니까 참 오묘해요, 그죠? 자, 그리고 사실은 이 이산적인 세계의 또 하나의 그 세계가 여러분 잘 아시죠? 양자입니다. 네, 양자도 퀀텀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양의 하나하나가 끌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속이라는 세계가 있는 과정에 또 이렇게 연속이지 않은 이산적인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세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산값 확률 목표는 결국은 연속이지 않은, 결국 뚝뚝 끊겨 있는 이산의 세계에 대한 확률적인 관찰이겠죠, 당연히. 그죠? 자, 헛소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자, 어쨌든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 이제 또 이 책의 대화로 시작하잖아요. 당신은 한 달에 맥주를 몇 번 마십니까? 라는 설문의 응답을 집계하니 평균 8번이었다. 한 달에요? 여러분들은 한 달에 맥주를 몇 번 마십니까? 몇 번? 몇 번이라는 게 이제 몇, 그, 뭐죠? 몇, 그, 캔, 몇 병? 몇 캔? 이거란 것보다는 한 번에 마실 때 뭐, 백 병은 아니고, 10병 마실 수도 있고 한데, 횟수죠, 횟수, 그죠? 네, 마시는 병수가 아니고, 네, 글쎄요, 저는 요새는 한 일주일에 한 번을 마시는 것 같은데, 평균이 8번입니다. 저희 두 배인데요. 당신은 한 번에 맥주를 몇 병 마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는 평균 1.5병이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맞네. 모두 거짓말하고 있다. 왜? 맥주 소비량을 실제로 조사했더니 한 사람당 월 115병이었대요. 15병. 선문 결과는 8 곱하기 1.5, 10이므로 맞지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람당 한 달에 이거 좀 이상하다. 맥주 소비량을 계산했는데 한 사람당 한 15병이라고 했는데 설문 결과는 8번이니까 8번에 1.5면은 곱하면은 12잖아요. 그러니까 8번인데 한 번당 1.5병을 평균적으로 마시니까 12병이니까 안 맞다는 거죠. 15병과 12병이 그죠? 아, 따질 것이 너무 많아 곤란하네. 일단 기대값의 성질부터 다시 조사해 주겠냐라는 거죠. 음,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취할 수 있는 값이 한 개, 두 개, 네 개, 셀 수 있는 경우, 즉 카운터블인 얘기죠. 이런 경우에 확률론의 기본, 이게 이제 이산이죠. 중심이 된 주제는 기대값, 분산, 큰 수의 법칙이지만 그죠? 기본적으로 이항 분포도 다르게 다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확통에 다 다루는 주제죠. 그죠? 다 다루는 주제입니다. 예전에는 사이시옷을 안 썼어요. 저렇게 기대값이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저렇게 됐더라고요. 자, 다음에 간략히 말하면 운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한 값에 대해 평균적으로 나오는 값이 기대값이고, 자, 여기서 평균적으로 나온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값의 편차 상태가 분산이다. 뭐 표준 편차라고도 하니까요. 분산의 제곱근이. 큰 수의 법칙은 오차가 많은 경우라도 많이 모아서 평균을 낼수록 오차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오차가 있거나 심지어 많은 경우라도 많이 모아서 평균을 내서 많이 모은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게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고 그다음에 흔들리는 값을 상대로 하는 정보 처리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번역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일본어로 유레루라고 그러거든요. 흔들린다. 근데 흔들리는 값을 상대로라고 해서 이거를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사실상 그냥 특별히 뭐 의역하거나 바꾸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우리식으로 하자면 흔들리는 값 써야겠다. 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흔들리는 값. 결국은 이게 이제 오차가 있는 값, 오차가 있는 값. 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차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관찰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찰할 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 그 관찰하는 거 자체가 오차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찰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없을 겁니다. 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100m 달리기를 누군가 하는 거를 우리가 얼마나 빠른지 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그 100m 달리기가 시작하고 저희가 누르고 또 끝나면 이제 결승선 들어오면 멈추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만약에 손으로 스탑워치를 이렇게 눈대중으로 하는 경우라면은 정말 엄청나게 정확하게 재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조금 이제 엉성하게 재겠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기록이 많이 되면 10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기록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겁니다. 음, 사람이 쟀으니까 시작도 끝도. 그리고 뭐 이 재는 사람 자체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한 어떤 뭐 코치라든지 이런 분이면 조금 더 그 숙련이 됐겠지만 뭐 전혀 그런 게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누르는 타이밍 자체도 굉장히 좀 엉성하잖아요. 뭐 늦게 눌렀을 수도 있고 빨리 눌렀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00m 달린 것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그 문제가 없어요. 잘 달렸을 거고. 그리고 더 정밀한 측정 장치를 했으면 더 정확하게 속도가 그 뭐죠? 뭐 시간이 나왔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대충 그냥 스탑워치로 재면은 대충 나오지만 그거를 그대로 믿지는 잘 못할 거예요. 그런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그 만약에 진짜 우리가 정말 정말 최고 정밀하게 재서 한치의 오차도 없게 그 사람의 만약에 100m 그 걸린 시간을 잴 수 있다면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 뭐 트루스, 뭐 진짜 값, 뭐 진실값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얘기를 불러요. 이상적인 값이죠. 사실 존재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값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그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측정을 실제로 했을 때 그 값이 진짜 그 참값, 그 참값과 똑같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똑같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우리가 오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흔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의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본다든지 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차에 휘둘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설문조사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답을 잘 뭐랄까 솔직하게 대답을 하면 좋겠지만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죠? 예, 기분 따라, 뭐 상황 따라. 그러면은 사실 그 사람의 대답을 어떻게 100% 신뢰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차 범위를 두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선거에서 출구 조사하잖아요. 출구 조사했을 때 뭐 아마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지만은 출구 조사할 때 아마 누구 뽑으셨습니까? 아마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물론 공표 자체는 이제 투표가 다 끝난 이후에 하겠지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뭐 자기가 찍은 후보나 뭐 당 뭐 이런 거를 굳이 거짓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또 그 사람이 무조건 그 본인이 진짜로 찍은 트루스를 얘기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장도 좀 없죠. 안타깝지만 왜 그럴까 싶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발표할 때 뭐 신뢰 수준 뭐 신뢰도 뭐 99점 몇 퍼센트 뭐 유의 수준 뭐 몇 퍼센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정말 정말 오차가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차가 있는 값을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항 분포는 예를 들어서 사례 20개 중 15개가 개선이 발견됐으므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논리의 얼굴이 됨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비유가 참 많아요. 이 책이 원래 원서에도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확률과 통계라는 걸 딱딱한 주제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는 좀 비율을 많이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읽기 편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3.1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의 단순한 예. 오늘은 좀 앞에가 좀 쉬운 얘기라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그렇게 뭐 어렵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산 확률 분포, 이산 값의 확률 분포.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있는 겁니다.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있어야 돼요. 확률 변수의 값, 그러니까 공역이, 그죠? 예, 공역이 다 이산인 거죠. 그래서 뭐 정수일 수도 있고 자연수도 있고, 우리는 뭐 유리수 어떻게 할까? 유리수까지 칩시다. 어차피 연속 가면은 뭐 실수니까. 그런 게 이제 다 그런 이산적인 케이스인 거죠. 그렇고요. 뭐 얘기는 쭉 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거냐면 각각의 확률은 0 이상이다. 이건 얘기했죠, 그죠? 왜냐면 우리 확률 측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간 또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확률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떠올리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확률 공간론에 기반하면은 확률이 무엇인가의 시작점은 확률 밀도입니다. 확률 밀도. 죄송합니다. 측도 확률 밀도란다. 확률이 뭐냐라는 거에서 첫 번째는 여기 확률이 무엇인가? 확률이란 무엇인가? 확률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확률 측도예요. 그래서 확률 측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이게 보통 P라고 쓰잖아요. P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함수였잖아요. 뭐냐면은 어 이게 그 사건 공간 우리가 보통 F라고 부르는 사건 공간에서 이 0에서 양수죠. 이렇게 가는 측도였거든요. 음, 네, 이런 측도였어요. 근데 이제 원래 그 측도라는 게 있고 확률 측도는 측도 플러스 조건이 있죠, 그죠? 기억하시겠지만 그냥 저는 그냥 함수적인 정의로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측도예요. 축도가 뭐냐면 집합의 크기를 재는 겁니다. 집합의 크기를 재는 거예요. 우리가 재고 싶은 집합은 뭐냐면은 사건이에요. 사건. 네, 사건 공간의 그 원소들이 사건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사건의 크기를 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놔야겠다. 사건이라는 집합의 크기가 확률. 이렇게 이걸로 시작한 출발하는 거예요. 매우 흥미롭죠, 그죠? 매우 흥미롭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다루기가 굉장히 사납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확률 변수를 도입해요. 자, 확률 변수를 도입합니다. 여기는 확률 공간을 도입했다. 공간 도입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확률 변수를 도입해요. 이제 자, 그러면 이때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분포, 확률 분포, 확률 분포. 자, 확률 분포는 뭐냐면요. 이것도 측도죠, 그죠? 얘는 뭐냐면은 확률 분포는 좀 어렵지만 푸시 포워드, 제가 한국말로 도저히 기억이 못해서 포워드 측도. 근데 이게 이제 쓸 때 어떻게 썼냐면은 조금 수식이 조금 까다롭긴 했는데 스타가 밑에 이게 어떻게 됐더라? 갑자기 X죠, X, 그죠? X, 그 다음에 스타가 붙고, 밑으로 스타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가 P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은, 확률 변수 쪽에, 공역 쪽에, 뭐죠? 시그마 대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때는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고, 여기 측도니까 기본적으로, 측도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왜 무한대가 포함됐냐라고 하면요, 사연이 있어요. 그냥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양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이 확률 분포는 뭐에 대한, 이것도 측도니까, 그죠? 측도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집합의 크기, 어떤 집합의 크기냐면요, 보면은 자, 위에는 사건이잖아요. 사건에 대응이 되는, 저, 그죠? 컬이가 이제 대문자입니다. 저게 이제 조금 이제 저거에 대응되는 게 뭐냐라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해요. 그죠? 용어가 까다롭긴 해요. 그죠? 사건에 대응하는 확률 변수 값의 집합이라고 할게요. 집합이라고 할게요. 집합의 크기가 확률입니다. 이렇게 돼요. 됐죠? 여기가 조금 이제 왜냐면은 이 기본적으로 둘 다 집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건이 집합이에요. 사건이라는 집합에 대응되는 확률 변수 값의 집합입니다. 확률 변수 값 하나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오메가, 즉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 시행 결과의 하나하나예요. 그죠? 그걸 모은 게 우리가 사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응하는 확률 변수 값의 집합의 크기가 이번에는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 집합의 크기로 확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출발점은 시작은 사건이고 사건이라는 게 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은 확률 변수가 도입이 되니까 사건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사건에 대응하는 확률 변수 값의 집합. 그래서 그거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1번에서 2번은 그냥 사실상 거의 1대1 대응이에요. 그죠? 뭐 엄청 뭐 줄어드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세 번째가 좀 까다롭죠.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확률 이제 함수가 적용이 됩니다. 확률 함수. 확률 이제 함수는 이제 보통 여기는 이제 질량 함수냐 이제 이산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그 연속일 때는 밀도죠. 밀도냐 이렇게 함수가 도입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그 함수에 이제 확률이 이제 대응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조금 이제 조금 엇가들어와요, 그죠? 여기까지는 다 여기도 물론 쉽지 않았지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일단은 질량함수 쪽, 이산 쪽을 먼저 하겠지만 점확률, 그러니까 특정 확률 변수 값이 정확히 모일 때의 확률이 질량함수는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거기서 여러 경우에 확률 변수 값이 여러 경우인 결합 확률의 경우에도 더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함수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f가 정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다시 오메가가 아니고 2가 되죠, 그죠? 2에서 이렇게 이제 그 확률이 이제 계산이 비슷하죠, 저거. 일단 이렇게 할게요. 편의상 이렇게 되는 거죠. 저 2는 확률 변수의 이제 공역에 있는 그냥 집합. 컬 하는 꼬부라켓 쓴 2는 그 확률 변수의 공역의 시그마 대수. 그죠? 네, 시그마 대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는 결과죠, 결과. 그죠? 결과에 대응하는 저 오메가 쪽 대응하는 확률 변수 값의 확률 변수 값의 함수값. 죄송합니다. 확률 함수값 좀 웃기죠. 함수값 혹시 확률이 도대체 확률이 몇 번이 나오는지 골치 아프죠, 그죠? 자, 요 정도까지입니다. 한번 지금 그동안에 배운 건데 배운 거죠. 배운 건데 지금 이제 그런 거고요. 이항 분포는 3-2죠. 3-2.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이항 분포. 이항 분포. 분포는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분포라고 했잖아요. 그럼 확률 변수가 주어지고 저 건데 근데 이제 저거를 저 푸시포워드 칙도로 하기에는 참 너무 힘들죠, 그죠? 세상이 너무 힘들죠, 그죠? 세상이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확률 밀도 질량 함수가 자연스럽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번 그거만 써보겠습니다. px는 3, 이제 사례를 하나 쓴 거거든요. 3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아시니까 그냥 k 일반형만 써볼게요. 그래서 n 컨비네이션 뭐죠? n 컨비네이션 k죠? p의 k승 q의 n-k승 잘 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계산이 이게 에러가 나냐면요. 요게 이것만 지원해요. 오피셜을. 그래서 이거 앞으로 쓰는 거 제가 까먹었는데 제가 나중에 저 노트에 올릴 때는 앞에 써드릴게요. 이게 n 조금 비슷하다. 안 돼.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그 미국 애들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내가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추스였나? 추스? 맞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요 맞다. NK 이게 맞을 거야. 컴마 써야 되나? 왜 저래? 제가 원하는 게 안 나오고 N 이렇게 해야 되나? 딱 N choose K 맞아 이렇게 진짜 이상하죠. 이렇게 써요. 컨비네이션 대신에 이게 이제 미국식. 한국은 이렇게 안 쓰죠. 한국은 이렇게 안 쓰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항 분포.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면은 그죠? 주사위 예를 들면은 동전 앞면 2분의 1 할 때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컨비네이션 나중에 제가 노트에 올릴 때는 컨비네이션 써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간만에 나오죠. N 컨비네이션 R, K 뭐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 확률 질량함수입니다. 그러니까 K가 미지수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질량함수죠. 그래서 질량함수로 표현된 식이 이제 이렇게 확률 변수가 모일 때 확률이라는 거가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이제 순혈조합 얘기 나와가지고 오늘 근데 시간이 제가 딱 10시 좀 시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조금
기대값을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기대값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기대값이 내용이 좀 많아요. 네, 기대값이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기대값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 내용이 기대값이 엄청 많네요. 네, 분산 표준 편차도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 근데 사실 뭐 여러분들 이거는 기대값이 평균이잖아요. 다른 말이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단히 이거 사실 고등학교 때 했어가지고 그죠? 그냥 식으로 한 큐에 설명할 수 있는데 너무 또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어, 어, 하니까 여러분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책을 다 읽어보세요. 네, 뭐책 내용은 당연히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로 나온 거니까 좋아요. 네, 좋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표준 편차나 뭐 분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고 3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그다음에 뭐냐면요. 큰수의 법칙. 큰수의 법칙. 옛날에 대수의 법칙이라고 했던 큰수의 법칙 하고 그다음에 독립 동일 분포 IID가 여기서 나옵니다.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되는 용어거든요.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3.5까지가 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그렇게 되고요. 조건부 기대값과 최소 제곱 예측. 요거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내용 자체는 많지 않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사는 됐고요. 이제 연속이 나오는데요. 제가 기억했을 때도 이 3장까지는 그래도 제법 따라갈 만 하거든요. 근데 4장부터가 이 책의 설명 자체도 좀 어려웠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번역할 때 되게 여기가 힘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마음에 걸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냐라고 한다면 어쩌면은 이 책이 아무리 어쨌든 그 개발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썼다고 하더라도 음, 현대 이 확률론에 기반한 책이고 이 책을 쓰신 분들도 다 공학 박사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 그냥 고등학교 수준으로 확률 통계를 언급하고 싶으면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럼 그냥 고등학교 책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시작은 고등학교스러웠으나 가면 갈수록 안 고등학교스러운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의 뭐랄까 거기에서의 그 사장이 분위기 전환하는 데인데 그 분위기가 좀 너무 급격히 좀 싸늘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3장까지는 괜찮네. 이건 뭐 고등학교 때도 제법 했고 뭐 내용 자체도 뭐 엄청 이상한 내용 안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4장부터 갑자기 이렇게 막 하냐라는 거는 역시 이 책의 모토인 확률은 뭐다? 면적이다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어쩌다 보니까 그 포석이라고 해야 될까? 미리 이제 지금 밑밥을 깔아놓고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한테 이제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면적이라고 했지 정확히는 지금 확률이 다 뭐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합의 크기, 즉 측도입니다. 측도 어떻게 하면 측도 값이죠. 측도 자체는 함수니까, 그죠? 측도 자체는 함수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어떤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측도 값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측도 값.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확률을 얘기할 때 그 확률이라는 걸 얘기하는 뭐랄까 소재 기준이 되는 게 지금 여기 뭐 사건이라는 집합이 되고요. 그냥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원소가 아니고 시행의 결과들이 대체로 모여있는 그 집합, 그 집합의 크기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고 그 크기를 줄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측도라는 함수입니다. 측도 값이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확률 분포도 마찬가지고요. 푸시포워드 측도의 값, 그죠? 측도에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값,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밀도함수, 질량함수인 경우는 더더욱 분명해지죠. 물론 뭐 확률 측도, 그 다음에 확률 분포, 그러니까 푸시포워드 측도, 그 다음에 확률 질량함수, 밀도함수 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 함수입니다. 자, 근데 앞에서는 그러니까 측도인 경우에는 측도 값 자체가 다 그냥 확률이었거든요. 근데 이 질량함수에서의 질량함수 맞죠? 질량함수까지도 괜찮은데 밀도 함수일 때부터는 이 함수 값 자체는 확률이 안 나와요. 그 확률이 뭐 없다시피 해요. 보통 그 점확률이라고 하죠. 특정한 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려면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앞서는 다 척도를 가지고 그냥 척도 값이 다 확률이 됐는데 왜 하필 그것도 질량 쪽도 아니고 밀도의 경우에만 그 밀도 확률 밀도 함수를 그냥 그 함수 값을 그대로 취하지 못하고 그 함수 값을 그 함수 값 그대로를 확률로 취하지를 못하고 확률로 삼지 못하고 그거에 적분으로 해야 되냐라는 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이제 도전적인 주제가 되는 거고요. 이 도전적인 주제는 사실 현대 그 확률론을 꿰뚫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이제 측도가 들어가, 당연히 지금도 계속 측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측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냥 의심 없이 했던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적분이 사실은 우리가 그 통상 알고 있는 그 리만 적분이 아니에요. 리만 적분이 아니고 이제 르베그 적분. 그러니까 저는 그냥 르베그라고 안 해서 르벡이라고 또 발음하는데 르벡 적분이거든요. 음. 거기에 자연스럽게 칙도가 들어가 있어요. 르벡 칙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르벡 칙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칙도 거기서 결국 그 얘기는 단순히 그냥 칙도를 그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칙도를 가지고 밀도를 통해서 르벡 적분을 해야 확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확률 값이 그죠? 확률이라는 값이 그죠? 예, 지금 여태까지가 다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다 그 얘기잖아요. 도대체 확률이 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항분포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사장에 가면은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장이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죠. 나도 그렇게까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수학 자체도 힘들어 죽겠고, 그죠? 뭐 르벡 뭐 이런 거 배워본 적도 없고, 뭐 척도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했죠. 사실은 저는 뭐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개념, 그러니까 집합의 크기를 재겠다. 집합의 크기를 어떻게 숫자로 좀 만들어 보게, 숫자로 좀 매겨보겠다라고 하는 이 시도가 이 오늘날의 지금 우리 꼭 AI 아니더라도 오늘날의 이 뭐랄까 이 불확실성을 다루는 쉽게 하면은 확률이죠. 확률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토대가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동안에 우리가 쭉 확률이라고 하는 거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는 거가 계속 인류 전체가 좀 고민이 있었다면 이제 이 확률 공간이라는 걸 도입을 하고 그 뒤로 이제 확률 공간의 세 번째 요소인 확률 측도에서 시작해서 도대체 확률이 뭐냐라는 거를 사건이라는 집합의 크기, 그 측도를 기반으로 한 크기를 확률로 삼으면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확률이라는 거를 조금 더 뭐랄까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다. 확률 자체는 확실하지 않은데 확률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수학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현상을 다룰 때 왜 우리가 수학을 쓰냐고 한다면 저도 이제 다시 수학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수학을 막 관심 갖고 이제 열심히 하는 상황에서는 이 현상은 일상에서 바르는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해요. 한 가지 변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변수도 많고 뭐 연관도 많이 되고 연결도 많이 되어 있고 하여튼 복잡해요. 근데 그 복잡한 거를 복잡한 채로 놔두고 풀기에는 우리 인간의 그 역량이 굉장히 뚜렷하게 그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풀고 싶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디바이드 앤 컨커란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쪼개서 이제 나눠서 푸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나눠서 풀 때 그 나누어진 결과가 쉽게 하면 좀 심플해야 돼요. 간단해야 됩니다. 음. 근데 그 간단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심플리피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그 과정,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과 간단하게 된 그 결과물이 다 수학인 거죠. 지금의 상황이. 네, 그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잡한 문제를 복잡한 그대로 풀 수 있다면 별로 수학 필요 없을 거예요.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배우는 거죠,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하는 그런 일들, 그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더 잘 다룰 수 있을까? 더 잘 파악할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그 복잡도를
뭐 영어로 얘기하는 as it is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엄청 복잡한 게 이제 그 컴플렉시티 차원에서 엄청 높은 차원이라면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땡겨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운 수학을 쓴다는 게 참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그냥 그 인류가 18세기, 19세기, 20세기 오면서 했던 그 방법 중에 하나지 이게 뭐 절대 선이거나 무슨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할 때 무슨 여러분들한테 뭐 광신도처럼 뭐 이걸 믿으세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저도 이런 그 이 콜로모프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를 르벡이나 이런 거 접근하는 걸 보면서 뭐 이게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표준적인 방법, 가장 대세적인 방법이라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단순히 그냥 운이 좋아서 혹은 뭐 단순히 뭐 그럴듯해서 많이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받아들여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계속 좀 저도 그렇지만은 계속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아마 가측 공간이나 그다음에 시그마 대수, 그다음에 그 측도, 그다음에 측도 공간 이런 용어나 개념들이 뭐 이 책에서는 뭐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만만치가 않거든요. 위상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결합이 되기도 하고 위상을 몰라도 되긴 하지만 위상을 아는 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위상, 측도 이런 기초 막 엄청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기초 개념만 조금 탑재가 돼도 이거를 좀 어느 정도의 깊이, 완전 깊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는 꽤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확률이라는 걸 다룰 때, 통계라는 걸 다룰 때 많이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2까지 했죠? 네, 고맙습니다.